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장 이민입니다. 이제 여기 강의 들어오기 전에 저도 엑스포 보고 쭉 둘러보고 왔는데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의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 큰 주제 안에 제가 마지막 강연이더라고요. 네, 마지막 강연에 역시나 제가 한 200명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을 떨려서 어떡하지 하고 되게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적당히 떨지 않고 함께 공감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규모의 분들이 오셔서 너무 기쁘네요. 간정이 좀 되고 다시 한번 저를 소개를 드리면 저는 28년 동안 이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많은 기관들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삶 안에서도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안에서 생애 전반에 그 삶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앞으로 노후에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부모님들과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주 모임이나 또 상담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제가 이제 그 채비넷이라고 하는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하고 평생 설계 막 이렇게 프로그램 하다가 한 어머님이 이거 맨날 손으로 쓰는 거 말고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큰맘 먹고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도 한 회원이 한 1200명 정도 되신 분들이 매일매일 그 앱에 들어오셔서 체크도 하시고 또 계획도 수립하시고 실천 방향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주제는 평생 설계 밑그림 그리기라고 하는 주제하에 그 현재를 체크하고 미래를 준비할 용기라고 이제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사실은 평생 설계 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늘 하는 준비의 질문들이 그거잖아요. 내가 없어도 내 아이는 지역에서 정말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가능한 걸까? 아니면 지역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했었을 때의 고민부터 시작하는 게 평생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는 되게 막연합니다.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딱 들으시고 나면 이민유 관장님 강의 듣고 뭔가 답이 좀 찾아질 줄 알았는데 더 막연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은 고민을 안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좀 찾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평생 설계 특강 가면 적어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길게는 4시간도 해야 합니다. 같이 워크숍도 하고 생각도 해봐야 되는 많은 것들을 상상을 해보시면서 자녀분들의 삶이 어떻게 그려져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의 아동기이시면 청소년기를 생각하고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청년기를 생각하고 청년기는 노년기를 생각하는 그 과정들이 좀 같이 워크숍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개요적인 얘기밖에는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체적인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원하신다고 하시면 정보를 아니면 더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이제 채비넷 어플과 함께 또 채비연구소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평생 설계가 왜 필요한지 아마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신 것 같고요. 주요 이 평생 설계 하는 데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가치가 뭘까?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평생 설계서와 돌봄 지침서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 제가 활용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아니면 그룹이 함께 하고 있는 평생 설계서 그다음에 돌봄 지침서 도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채비넷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시작으로 필요성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동구한마음복지관에 2019년도에 갔는데요. 거기 가자마자 제가 한 게 이제 평생설계 관련한 것들을 쭉 고민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주간보호센터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특강을 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동구한마음의 주간보호센터에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20대도 있지만 30대, 40대 다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 39세 자녀분을 두신 어머님이 이제 제 강의를 다 듣고, 아유, 관장님 말씀 옳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내 아이랑 그냥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소. 그래서 관장님이 하자고 하는 평생 설계는 나한테 너무 큰 숙제고 부담이니 난 안 할 거요, 이러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9년도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20년도, 21년도 코로나 시기를 경험을 하고 되게 어려운 과정 안에서 어머님이 허리가 갑자기 안 좋아지시는 상황이 오셨죠. 그때는 어머님이 온전히 따님 혼자만, 그리고 두 분만 사는 상황이었고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고 더 이상 따님을 한 길게 돌보지 못하는 이제 공백 기간이 생기는 상황이 딱 오니까 이제 어머님도 아차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머님이 혼자서 다 하셨던 돌봄의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덜어놓으실 생각을 하셨고, 저희가 활동지원사를 이제 연결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게 202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또 어머님 건강 상태가 그렇게 막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는 걸 저는 경험을 했는데, 어머님은 아니 그래도 내가 우리 딸을 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활동지원사하고 그냥 어떤 도움을 받으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따님이 사실은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밥을 먹는 거, 잠자는 거, 활동하는 모든 과정이 어머님이 대신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의 지원도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어머님이 다시 아프시기 시작을 하셨고 다시 큰 병원에 갑자기 가셔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머님이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저희는 기관에선 판단을 좀 했습니다. 주간보호 팀장님하고 저희는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공공후견인 문제를 먼저 조심스럽게 꺼냈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사분의 시간을 늘리는 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거니 나한테 어디에 살 건지 묻지 말아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봐도 많이 이제 회복이 안 되셨죠. 그리고 나서 추석 전에 한 8월쯤 됐을 때 작년 어머님이 갑자기 녹색 소변을 보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집에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갑자기 큰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 암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는 어머님께서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공공후견인 지정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주민센터, 희망지원단 많은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갑작스럽게 했는데, 사실 공공후견인 지원하면 서류 제출하고 만약에 판사가 그 판단하기까지의 시간이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머님이 건강이 나빠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고 그냥 연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당황했던 부분은 어머님이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인하대병원을 저희가 팀장님이 모시고 갔는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이에 이게 뭐지? 아프셔서 본인이, 그런데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따님이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저희는 급하게 친인척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찾은 분이 작은아버지였는데요. 작은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뭐였게요? 전화를 딱 받고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소. 그래서 아니 우리는 조카분을 돌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머님 이번 수속을 가족이 결정을 해야 된다 하니, 그래서 가족이 결정하는 그 과정 안에서 상속 문제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요. 결국 저희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정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정말 많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의례적으로 아주 늘 절차상으로 보면은 오랜 기간이었는데 거의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희가 공공후견 신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임시 지정을 좀 받았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어떤 것만? 상속만. 그 사이에 어머님 의식이 살짝 돌아왔을 때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따님이 어디에 살길 바라시나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때서야 우리 딸이 내가 남겨준 아파트에서 동구한마음 종합복지관 잘 다니면서 활동지원사 도움받으면서 그냥 그 동네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동네가 가장 익숙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의 유지를 받고 지금 따님은 후견인 분의 도움을 받고 활동지원사분 도움받고 저희가 현재 통합사료관리를 통해서 저희만 아니라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그 공공후견 법인 다 도움을 받아서 지금 따님은 지원을 받아서 현재 계속 어머님이 작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현재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티즘 엑스포 보면서 제가 그 자폐인 사랑협회에서 재산관리 서비스 하시는 거 봤습니다. 신탁 서비스를 하시는데요. 이건 신탁의 문제를 떠나서 상속은 장애나 비장애나 너무나 힘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따님에게 아파트를 남겨준 건 너무 감사했는데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주택연금을 받으셨습니다. 주택연금은 뭐죠? 보험과 같은 거죠. 55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 그런데 어머님이 55세 이후에 받으시고 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받은 그게 따님께 전달이 되나요? 상속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3천만 원 썼으니까 갚으라고. 어머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아파트를 주면 우리 딸이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함께 상속 문제 정리하면서 상속의 과정 안에서도요, 따님이 공공후견인이 공공후견인 신청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주민센터랑 저희 팀장님하고 의사소통 과정에 저희가 알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따님에게 병원비를 낼 돈이 있는가, 엄마의 장례식 비용을 낼 돈이 있는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는 왜? 어머님이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후견인이 빨리 지정되길 바랬는데 다행히 판사님이 공공 임시를 해주셔가지고 임시 상속 문제만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따님이 작은아버지의 가족들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우리가 빨리 상환을 해야 되니 어떤 방법을 할까 하고 저희끼리 전문가들끼리 모이고 또 활동지원사 선생님 의견 다 듣고 방법을 찾는 방법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보자. 대출을 해서 대출금으로 3천만 원을 좀 갚아보자. 그렇게 하다가 주택연금에는 12월 달까지 상환 조건을 조금 미뤄달라 부탁을 했고요. 주택연금은 우리 상황을 다 알아서 이자나 이런 것들도 다 좀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따님이 신용불량자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절차,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현재는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를 했고요. 어머님의 유지가 뭐였죠? 지역 안에서 사는 거였거든요. 그 아파트 안에서 저희가 매매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 전세로 따님한테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았고 마침 지난주에
지난주에 매매가 완료가 되었고요. 투자하시는 분은 아니셨긴 했는데 지역에 제가 제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 제가 주민자치회도 하고 있거든요. 만석동 주민자치위원인데 사장님들한테 혹시 이러이러한 아파트 사실 분 없을까요? 그래서 소문을 좀 냈고요. 그리고 지역에 사시는 분이 따님의 상황 잘 이해하셔가지고 우리 여성분의 집을 사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걱정 없이 지금은 저희 복지관 잘 다니고 있고, 향후에 저희 계획은 이것입니다. 활동지원사 시간이 어느 정도 보행이 되시거나 일상생활이 좀 되면, 성인기가 되면 아동 때보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덜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지금 활동지원 심사도 나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심사 나갈 때마다 분노하거든요. 어떻게 걸을 수 있고 말 좀 할 수 있다고 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이 체크리스트 하나 가지고 우리의 삶을 왜 체크리스트가 결정하죠? 이러면서 저 되게 많이 화가 나는데, 그래도 그래야 되는 게 정책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저희 고민은 따님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아까 권익공호기관의 소장님 오셔서 앞서 강의해 주시는 거 보면서 되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 또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지금은 계획은 우리 따님이 단기보호시설 같은 곳에 미리 좀 가서 집단 생활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그룹 안에서 좀 살고, 주말에만 활동지원사 선생님하고 같이 토요일, 일요일을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시간이 180시간이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 이분이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바꾼 겁니다. 단기보호센터에 들어가면 시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은 하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방법을 좀 바꿔가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따님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10가지를 제가 사실은 얘기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자, 이 10가지 질문 가지고만 평생설계 얘기를 하면 제가 한 4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어머님한테 우리가 따님이 어디에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을 때 분명히 어머님 말씀 주신 거가 있으시죠. 지역 안에서 원래 살던 데서 편안하게 거주시설, 그룹홈, 많은 걸 고민할 수 있죠. 내 아이의 개별적인, 여러분 따님과 아드님의 개별적인 선호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겨 하는지 아닌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지, 가족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무엇을 하며 생활하길 바라는지를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어머님이 우리 따님한테 바랬던 거는 그냥 동관마음 주간보호센터에서 보냈던 그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고민을 하시면서 여기 안에 3번의 문제를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게 이제 직업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분의 생애를 좀, 그 현재의 그 생애 주기를 좀 확인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얘기는 직종 말고 일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업 영역 부모님들하고 교육하다 보면 어머님들 중증장애인, 특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 중에 우리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해서, 우리 아이가 아직 일상생활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직업을 관장님이 얘기하는 거 불편해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가 2000년도만 해도 8시간 풀타임 근로를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직종의 일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 영역 안에서 만약에 우리 따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주간보호센터에서 무슨 직업 얘기를 하고 꿈 얘기를 하지? 우리 오티즘 주제도 꿈을 그리는 건데 무슨 꿈을 얘기하지? 중증아이한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보충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같이 하는 것 중에 집안일을 고민합니다. 집안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래서 지금 활동지원사 선생님하고 집안일을 지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님한테 19년도에 어머님 종교가 없으시다 그러길래 어머님 주말에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당이든 교회든 절이든 이런 데 다니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런 거 안 믿으신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셔서 지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활동지원사 선생님이요 주말을 어떻게 지원을 하셨냐면 봉사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원래 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 따님이 수급비로 98만 원 받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 시간까지 다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말 돌봄 시간이 좀 보충이 돼서 180시간 국가에서 주는 돈, 정부에서 주는 돈 말고 98만 원 중에 한 30에서 40만 원을 활동지원사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만들면 세대 분리해가지고 수급자 만들면 정부가 다 도와줄 것 같은데, 다 해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함께 하길 바라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퀘스천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친교 활동하는 것, 대인관계 관련한 것들 이제 영역별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약을 먹는 활동, 또 특별히 행동을 지원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대변인들과의 관계, 후견인과의 관계, 기꺼이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10가지 질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님은, 지금 현재인 따님은 고혈압에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많이 먹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슐린 주사를 본인이 아침마다 제 시간에 주사를 찔러 넣어야 됩니다. 활동지원사 도움받지 않고 지금 그거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가 같이 동반돼서 특별한 행동기법은 없지만 지금 현재 이분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특별한 지원은 엄마를 잃은 상실감, 상실에 대한 슬픔, 기꺼이 슬퍼하실 수 있어요. 기꺼이 그리워하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 어머님 장례를 따님이 못 봤어요. 작은아버님이 장례식도 안 하셨습니다. 그날 돌아가시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고 연락받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작은아버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럼 저희 복지관에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장례 비용 준비해서 그랬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냥 그날 바로 화장을 했고 강화도에 있는 무슨 절에 모셨습니다.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조카한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이 슬펐지만 따님하고 별도의 3일의 애도의 시간을 저희 복지관 자체에서 우리가 가졌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따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그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따님이 지금 고혈압에 당뇨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는 이제 후견인 지정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을까? 자, 98만 원의 수급비 나오니까 그 안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다 나오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강의하니까 의료급여 나오면 수급자는 다 뭐든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따님이 산부인과 진료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진료는 인권적이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따님이 너무 무서워서 초음파는 돈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비급여예요. 그 안에서 돈이 더 들까 봐 따님한테 안 돼요. 그거 하면 그거 기본만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98만 원의 돈을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98만 원 받은 거에 활동지원 선생님한테 지금 30만 원, 40만 원 나가고 있거든요.
나머지 58만 원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저희는 식비가 수급자여도 저희 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에서 식비가 7만 5천 원이 나가야 됩니다. 나머지 비용들도 아파트 관리비 나가야 됩니다. 또 일상에 필요한 돈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관리 누가 하고 있냐면 저희 지금 후견인 분이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생활비, 식자재비 이런 거 사는 거, 밥해 먹는 거 이런 거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카드 받아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 관리를 후견인 분께서 잘 관리하셔서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영수증 없는 4만 원을 쓰신 것도 찾아내가지고 다시 돌려받고 뭐 이랬습니다. 수급자 만들어가지고 세대 분리해서 활동지원사가 도움받게 하고 이러면 뭐 우리 아이가 잘 살 것 같고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되게 하면 잘 봐가지고 잘하면 잘 지낼 것 같고 그러시잖아요. 지금의 현재는 또 우리 아이는 아직 영유아기인데, 우리 아이는 아직 아동기인데, 우리 아이는 청소년기인데 여기 오티즘 엑스포 보니까 교육자료 장난 아니더라고요. AI 막 다 있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인지기능 좀 좋아지고 일상생활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질문으로 저는 사실은 오늘 강의 끝낸 겁니다. 이 10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답변 한번 해보셨을 때 좀 괜찮은 답변들 나오십니까? 되게 어려우시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생설계 강의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제일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생태 환경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여기 양재동,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뭐 군포, 안양, 저 위에 동봉구, 뭐 어떤 지역, 중소도시, 농어촌 다 고려하는 생태 환경 안에서 내 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환경들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어머님께 저희가 이거를 질문을 던졌을 때 어머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만 있으면 돼. 아버님들도 좀 계셔가지고 제가 감사한데 대체로 주양육자가 어머님들이시잖아요. 저희 자주 모임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부모님들, 어머님들이십니다. 어머님이 늘 하소연하시죠. 우리 남편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를 잘 돌볼까? 그 고민이 제일 많이 든다고 관장님하고 강의 듣다 보면. 그런데 저희가 돌봄지침서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데 그 안에는 바로 자녀의 강점 중심과 사람 중심과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과 공동체 감각에 관련된 내용들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제가 평생설계에서는 평생설계 이 과정은 창의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창의적이지? 그냥 어떤 매뉴얼이 있고 정답 같은 것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우리는 각각의 인간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도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다 고유한 특성이 있는 사람이고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유기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에 맞추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평생설계서고요. 그래서 똑같은 게 없어서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아이고 어디 전자와 인지치료하는 센터가 있대. 거기 좋대. 우리 아이한테 맞을 수는 있지만 다른 아이한테 안 맞을 수 있죠. 우리 아이는 혼자 있는 게 훨씬 좋은데 다른 아이는 집단 프로그램이 훨씬 좋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는 외모상 스타일상 잘생긴 사람보다 좀 따뜻한 사람이 좋은데 자꾸만 엄마의 기준으로 맞추어서 결정하게 되는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자기결정 얘기하려고 하면 어머님들의 자기결정, 우리 선생님들도 저희 복지관 선생님들 실수 많이 합니다. 저한테 많이 피드백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결정, 우리 아이는 선택하라고 하면 되게 잘 선택해요. 너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그러면 다 물어보고 답해요. 자기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옹호기관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결정 안에는 자기 옹호가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결정이고 문제 해결도 갖는 것도, 그런데 대신 저희는 자기결정조차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분들한테 위협을 무릅쓸 권리를 안 주죠. 상실을 경험할 기회도 안 드립니다. 저희가 따님하고 고민하면서 어머님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할 때 우리 직원이, 원장님 왜 미리부터 어머님 돌아가실 거란 얘기해갖고 막 슬프게 하시냐고 하면서 막 저한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 사실 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따님이 기꺼이 잘 극복을 했어요. 어머님 그리워하고, 이번에 지지난주에는 어머님 모셔져 있는 절에 가서 유패도 보고 이제 하고 왔습니다만,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책임과 그 책임 안에 위험을 무릅쓸 권리도 있다라는 것들이 놓여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자기결정 영역입니다. 평생 설계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대신에 많은 것들을 대신해 주고 싶어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립생활, 시원처리. 저희가 따님 지원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따님이 주로 집에서 뭐 하고 시간을 보내나 하고 활동지원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활동지원 선생님이 혼자서 심심하게 보낼 수 없어서 가끔 비즈 공예를 같이 하기는 했는데 대체로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텔레비전은 누가 틀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텔레비전 누가 틀어요? 리모컨에 전원 버튼 누가 누르나요? 활동지원 선생님이 누르십니다. 제가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팀장님한테 리모컨조차도 활동지원 선생님이 눌러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TV 전원 켜는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연습은 어머님의 핸드폰 폴더 열어서 전화가 3번 울리면 받기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워낙에 안 받으셔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인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서 주말 시간 동안에 활동지원 선생님이 밥 차려주는 거 빼고는 혼자 있어야 될 때 TV를 계속 켜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활동지원 선생님 올 때까지.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까? 자녀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자립생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감각. 이거는 사회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회성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 다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 복지관에 있는 저희 복지관에도 토닥토닥 프로그램도 있고 오손도손 프로그램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적응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사회성 프로그램 꼭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성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과정은 대체로는 집에서 배웁니다. 부모님, 가족, 형제들을 통해서.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그룹홈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거주시설에서 독립해서 자립생활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일상의 루틴이 잘 활용이 되어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어서 그룹홈 안에서도 되게 잘 지내는데, 집에서 지내다가 그룹홈으로 온 친구들이 일상 루틴이 다 깨져 있어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너무 어울리지도 못하고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어렵고, 모든 것들을 막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서 지내다가 그룹홈이나 거주시설로 생활 주거 환경을 바꾸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돼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 설계할 때 그래요. 학습 잘하고 수학 잘하고 영어, 어떻게 보면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 대학도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삶은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집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고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공동체 감각입니다. 그런 거 함께 제가 앞에 10가지 질문 던진 거와 그 가치와 연결되어서 바로
8가지 영역인데요. 요거는 매일경제에서 비장애인들, 하여튼 인간이라고 하면 이 8개의 영역이 매슬로우 5가지 욕구에 맞추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균형화되어 있어야 돼요. 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생애주기별 발달과업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 오른쪽 여기 있는 거는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쭉 에릭슨이 얘기한 주기와 다른 하여튼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것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인간의 발달 과업입니다.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제가 이제 특강할 때는 이 생애주기 살펴보는 거 하거든요. 워크숍으로 같이 막 써보고 같이 토론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럴 수 없지만 그거 정리한 것 중에 일부는 제가 다른 건 떠나서 우리 부모의 생애나 우리 비장애인의 생애나 우리 아이들의 생애나 장애라고 하는 거 다 빼도 우리는 다 똑같이 발달 과업을 갖고 갑니다. 연령별 발달 과업이. 그게 느리든 빠르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아이들,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을 생각하실 때, 자녀분들을 생각하실 때 저 발달과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애 살펴보다 보면 똑같습니다. 다만 저 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돌봄의 환경 안에 계속 있어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 생애 주기로 똑같이 갑니다. 다만 우리 자녀들은 조금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1대1로 그런데 우린 자꾸만 보편화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설계에서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얘기하는 건 우리 아이의 고유의 특성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현재 이루고 있는 발달 과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아동기 때 저는 어렸을 때 아동기 때 심부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 외할머니가 시골에 살았는데 학교 갔다 오면 걸레 딱 던져주고 마루다가 그랬는데 제가 그때가 8살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죠. 집안일을 함께하는 일이니까. 그 안에서 저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가족의 생애주기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녀분들이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 장애와 비장애의 반드시 인간 발달 단계 안에 과업이 똑같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별도로 생각합니다. 평생설계 저랑 할 때는 어떤 부모님이 자꾸 비교하십니다. 네 아이는 그럴 수 있어서 좋겠다. 네 아이는 말할 수 있어서 좋겠다. 그거는 자녀에 대한 고유한 특성이 인정이 안 되고 장애가 수용이 안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되게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10가지 질문이 바로 이 8가지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영역이 바로 이 생애주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욕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친구들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이라고 하죠. 친구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자꾸만 인간으로서의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연령에 맞춘 생애 주기에 맞춘 이런 것들이 없이 자꾸만 지능이 일상생활 능력이 부족한 친구로 봅니다. 제가 우리 직원이 20대 직원이 40대 우리 청년분한테 손잡아주고 자꾸 걷길래 사귈 거 아니면 손 내오더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어른은 어른답게 생애 주기에 맞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들이나 우리나 다 실수하는 거 어린아이로 대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설계하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교육적인 영역 안에는 자녀의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생애 주기도 인정하면서 욕구도 인정하면서 장애를 수용하는 것들로 시작을 해서 건강 영역, 여가 대인관계 영역, 직업 영역, 주거 영역 다 살펴보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삶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그거죠. 조금 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 특별한 지원조차도 개인적인 겁니다. A와 B와 C가 있는데 똑같이 지원을 쌀 한 포대기씩 받고 있으니까 똑같이 A, B, C에게 똑같이 쌀 포대기를 한 포대기씩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A는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B는 안 필요할 수도 있고 C는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필요할 수도 있는 그 기준들을 우리는 놓칩니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장애 영역 아래서 지원, 공평과 공정은 아닙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연하지만 창의적이고 막연하지만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은 바로 평생설계 수립 과정 안에서 제가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평생설계에 관련돼서 미래설계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는 합니다만 저는 첫 번째 시작은 꿈에서 시작을 합니다. 앞서 10가지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PCP, 개인별 지원계획, ABA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 자녀의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중요한 것 찾는 것 안에서요. 잘 보면 대부분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찾습니다. 제가 부모님들하고 첫 번째 워크숍, 첫날 하는 워크숍이 바로 생애 주기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바로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씩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쓰는 거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는 꼭 한두 분은 우리 아이는 잘하는 거 없는데 우리 아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좀 분리해서 좀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세요 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머님 하나씩 나옵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가 설거지할 때 뭐 좀 심부름 시키면 너무 잘해요. 우리 아이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님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 되게 잘해요.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내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상의 루틴 안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만드냐면 돌봄지침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돌봄지침서 만든 거 가지고 그 안에서 평생설계서를 이어서 만드는데요.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대변인과 후견인들을 물색하는 일을 언제 하냐면 그 사이에 합니다. 제가 대인관계 영역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기꺼이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전화해서 기꺼이 달려올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기꺼이 나 도움이 너무 필요해. 전화했어. 오실 수 있는 분 있으신 분? 네. 없으신가요? 부끄러우셔서 안 드시는 거 맞죠? 네. 네. 사실 제가 인천장애인복지관에 특강 갔는데 그때도 부모님들이 24분 오셨었거든요. 24분이 중에 손 드신 분이 5분도 안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어머님들이셨으니까 그 중에 달려오실 사람이 누군가요? 그랬을 때 남편이라는 분이 2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이모,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관에서, 치료센터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직업 관련된 곳에서 만나시는 부모님, 동료분들과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지만 서로 기꺼이 도움이 되어지는 관계로는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모둠 같은 거, 작은 모둠 같은 거 만들어서 함께
그냥 어디 치료실이 좋대, 어디가 좋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함께 자녀분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같이 고민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그런 모둠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과제를 좀 던지거든요. 그 안에 대변인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대변인이 뭐 기껏 있나요? 옹호인이 우리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는 잘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옆에 엄마가 아이고 당신 아들 퍼즐 잘하잖아. 퍼즐 잘하는 게 뭐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퍼즐 우리 아들은 하지도 못해. 5피스도 못해.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인지. 그 안에서 그게 대변인인 거잖아요. 장점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찾는 과정들을 평생설계사 안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재정입니다. 우리 따님이 사실 저는 어머님이 제가 재정 19년도에 땅할 때 아유 나는 아파트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얘기하셨을 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분명히 내가 수급자니까 정부가 다 도와줄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수급자는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삶의 질에서는 매우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 주거지원 전환 서비스 하시는 우리 김희선 박사님이 이제 하시는 특강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자립주택, 자립지원주택 지금 서울은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자립주택, 자립홈, 체험홈 그 과정에서의 삶을 봤더니 질의 문제더라고요. 자립홈에 나왔다가도 다시 거주시설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유가 뭐냐면 질의 문제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거든요. 고민 같이 하면서 앞에 대변인, 기꺼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후견인 찾고 재정가치관리 찾아가지고 기금을 마련을 해서 수급비라도 충분히 되니까 세대 분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 기관센터에서 한 어머님이 돌봄지침서 막 작업하고 평생설계에서 작업하다가 중간에 안 나오시겠다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수급자 만들면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다시 제가 센터장님한테 아니라고 설득하셔야 된다고. 다시 그 모둠에 나오시게 하라고 정리를 해서 지금 다시 나오시고 계시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유언장 쓰는 거. 유언장 쓰는 거랑 장례 절차 마련하는 그 지점에서 부모님들이 관장님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슬퍼요. 눈물이 나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합니다. 압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상상만 해도 힘드십니까? 그런데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과천에서 지금 현재 65세의 여사님과 계속 지적장애 여사님과 계속 10년째 일주일마다 2-3번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건강이 지금 계속 나빠지시고 저한테 늘 관장님도 치매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되게 본인이 건강을 되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되게 나빠지고 계세요. 지금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유언장과 장례 절차 문제예요.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짜신 거를 가족들과 공유하시고 그걸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바로 이 채비넷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이걸 다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걸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속 질문,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나, 잘하나, 행복하나 먼저 관찰하고 확인하는 이 과정이 먼저 첫 번째라고 하는 것들 제가 앞서 말씀드려서 특별히 더 보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기 진로 고민하는 부모님들하고 시행장애인 복지관에서 특강하는 과정에서 제가 동사형 꿈 그리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저는 되게 많은 영역에서 일을 했어요. 사회재활, 사회적응, 직업재활, 저 마포 푸르메 직업재활센터에서 보호작업장을 혼자 운영도 해봤습니다. 거기서 늘 고민했습니다. 부모님들하고 늘 갈등 관계에 있는 것 중에 우리 아이는 바리스타 만들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베어베타 취업시키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월급 많이 딱 명사형만 찾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아드님은 뭘 잘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뭘 잘하지? 모르십니다. 그냥 마포 푸름의 보호작업장이 잘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이거가 아니어야 한답니다. 뭘 잘하는지 혹시 청소년기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동사형 꿈찾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구체적으로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소하고 작은 최소한의 도움을 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찾아내셔서 성공 경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발달장애인분들, 제가 우리 복지관 선생님들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언어치료사, 심리운동 선생님, 음악치료 선생님들께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발 자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좀 주어주세요. 언어치료 하다 보면 따라하는 건 잘할 수 있지만 성공 경험은 과연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작고 사소한 행동들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성공한 건데요. 발달장애인분은 아니지만 뇌성마비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26세 여성분과 제가 아주 작고 사소한 거 성공한 건데요. 26세에 딱 만났는데 우리 따님이 한 번도 자기가 좋아하는 레츠비 캔커피를 혼자서 따서 먹어본 적이 없고, 가장 큰 쇼킹은 집에 냉장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다음번 만날 때는 집에 냉장고에 가운데 위치에 캔커피 놓여져 있는 것만 확인하고 옵시다. 그런데 2주 후에 만났는데 정말 혼자서 캔커피 다 따먹고 왔어요. 한번 뭔가를 성공하고 나니까 다음 거도 가능하겠더래요. 근데 우리는 대신해 주잖아요. 우리 자녀분들 거 다. 코푼 휴지 제 손에 올려줍니다. 우리 자녀 여성분이. 아니 왜 네 콘 걸 왜 나한테 주니? 엄마는 버려주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꿈을 통해서 가지고 명사형 아닌 동사형 잘하는 것들 찾아낸 다음에 바로 한 인간으로서 소개하는 돌봄지침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돌봄지침서 소개는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영역은 그렇습니다. 아까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찾고, 그 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거, 안전에 관한 거, 문제 행동 이런 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의 루틴. 어제 우리 이용자분 한 분이 원래 복지관 잘 오시던 분이 갑자기 복지관 안 오고 다른 데 가셔서 저희가 이제 모시고 와야 됐었는데, 우리 청년분이 왜 그랬을까라고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아침에 루틴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겼대요. 그런 것들을 정보를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이구 그 친구 오늘 안 올 건가 보네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돌봄지침서 안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의사소통 관련한 교육 자료가 많이 나와 있던데, 엑스포에 의사소통 관련한 것들도 자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관련한 거 관찰한 것들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거. 저는 지금 저희 복지관은 주간보호센터에는 그 신장장애를 갖고 있는 분의 건강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아버님하고 단둘이만 살아요.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누님이 있지만 누님은 결혼하셔서 별도로 살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 상황을 아버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몰랐어요. 뭘 몰랐을까요? 어머님이 신장장애로 돌아가셨거든요. 신장장애는 유전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생각을 못 하셨다가 신장장애를 발견하고 지금은 투석합니다. 월수금. 아버님이 너무 말라가시고 계세요. 지금 활동지원사분이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의 정보들을 나만 알고 있으시면 안 돼요. 기록하시고 남겨두시고 공유하시고 그것들을 전문가와 같이 나누실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고유한 소개 자료로, 긍정적인 자료로 일상의 루틴을 잘 소개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돌보는 사람들이 읽고 무슨 뜻인지 알게. 돌봄지침서 작업은 사실은
수원시 가족지원센터는 10회기를 합니다. 부모님들하고. 수정해도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자조 모임 어머님들이랑 자녀분들 거 지금 제가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이지 않으세요. 본인들이 구체적인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이건 양식은 없습니다. 채비넷에 들어가셔도 되고, 내가 이민이가 이런 특강을 했는데 내 아이 속에서 좀 만들어 봐야지 이라고 하면 이렇게 속에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페이지 만들면 됩니다. 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장단점도 얘기해주고, 우리 아이가 무엇에 안전한 마음을 갖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소개하는 원페이지 소개하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소개서라고 해서 전문가분들한테 드리면 전문가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우 귀찮아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저한테 관장님이 만들어갖고 드리라는데 특수교사 선생님이 그냥 서랍에 넣어서 너무 속상했어 이런 분들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10분 중에 9분은 좋아하십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선생님들이 눈물을 훔치십니다. 이렇게 아이를 내가 이해할 수 있구나. 감동하시고 지원해 주십니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평생 설계서를 작성하는데 아까 8개 영역 체크해가지고 하는데요. 저희 앱에 들어가시면 준비진단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8개 영역.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좌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는 사실은 성인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발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아동기 영역, 청소년기 영역에 좀 체크리스트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영역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피쉬본그램으로도 다이어그램으로도 이렇게 영역을 만드는데요. 자, 현재 우리 아이가 15살이네.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나이가 80대야.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이는 40년 정도 더 살 것 같아. 그 사이에 8개 영역 안에서 이러한 삶을 좀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샘플로 드린 건데요. 이 자료가 공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공유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 채비넷에 들어오시면 이 자료 다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모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평생 설계와 이제 돌봄 지침을 작성하고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앱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페이지가 나와서 아이의 마음 날씨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영역별로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설계서, 돌봄 지침서, 그리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남편도 초대하고 아내도 초대하고 활동 지원사도 초대해서 함께 읽고 쓰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에 약간은 예를 들면 작성하다가 백자가 넘어가면 얘가 다치고 막 이런 건 있습니다만 네, 아주 잘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제가 중도장애인복지관에서 어머님한테 되게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는 매일매일 이걸 정리하면서 많은 걸 복기하고 내가 이걸 아동기 때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삶을 되게 말씀을,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치들이 채비넷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잘 모르셨다고 하면 채비넷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 50분 동안 제가 다 얘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아이의 생애 주기, 나의 생애 주기를 체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지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